대학이 연휴에 들어간 어느 오후 땀냄새가 가시지 않은 체육관 뒤편에서 료스케와 나는 캔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우리는 같은 스포츠학과 학생으로 넘치는 신체 능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업을 빼먹고 농구나 근육 트레이닝에 몰두하는 불량 대학생이었습니다. 료스케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호기심이 많은 남자였고 저는 그런 료스케에게 휘말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야, 오늘 밤 담력 시험 갈 거지? 캔을 버리며 료스케가 웃었습니다. 전에 산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대. 어차피 헛소리겠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할 일도 없었고 료스케의 악취미에 어울리는 것은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듣는 잔소리가 싫었고 료스케는 아버지와 싸우고 여자친구 집을 전전하며 우리 둘 다 대학이나 집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저 몸을 움직여 시간을 보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결정이다. 사는 오니노미네야. 거기 진짜로 나온대. 료스케의 미소는 마치 악마 같았습니다. 밤 8시 저는 손전등, 스마트폰, 모바일 배터리, 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료스케가 가져온 배트와 제가 챙긴 접이식 칼을 배낭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벌레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밖에 있는 오니노미네라는 산이었습니다. 예부터 이곳 사람들은 밤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비웃으며 담력시험의 재료로 삼는 부류였습니다. 료스케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상기슭의 작은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배낭, 손전등을 들고 있는 그의 얼굴은 소풍전의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왔구나. 당연하지. 모처럼 연휴인데 스릴 좀 맛봐야지. 료스케가 가리킨 산 입구에는 녹슨철 울타리와 출입금지, 팻말이 있었지만 누군가 일부를 열어둔 틈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규칙 위반을 해야 제맛이지. 료스케는 가볍게 울타리 틈을 통과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기분으로 밤의 산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우리도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뭇가지와 덩굴이 길을 막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기괴하게 커 보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은 나무들과 어둠뿐이었습니다. 표지판도 없어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멀리서 무언가가 슥하고 움직이는 기척에 료스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으면서 왔건만 등골이 끈적거렸습니다. 진짜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네.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휴대폰을 꺼내봤지만 화면에는 권외를 알리는 붉은 X 표시만 떴습니다. 웃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숲의 고요함은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고 귓속에서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카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들었어? 저는 료스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목이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등산객, 봄에게 습격당의 중상 같은 뉴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봐도 나뭇가지 그림자만 흔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가시타고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등골에 얼음 같은 감각이 퍼졌습니다. 공포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호기심이 우리를 밀어붙였는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야, 뭔가 움직이고 있어. 손전등 빛이 나무 사이를 헤매다 마침내 가시타는 나뭇잎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키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안이었습니다. 두꺼운 코트 같은 것을 입고 있어 전체가 검은 그림자 덩어리 같았고 얼굴은 후드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료스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더니 의외로 투박하고 느긋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겨? 료스케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담력 시험하러 왔다가. 하하, 길을 잃어버려서요. 길을 잃었나? 남자는 우리 발밑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는요? 남자는 목을 긋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
나는 나무꾼이다 배. 이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장터에서 팔고 살지. 그 말을 하며 어둠 속에서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리자 달빛이 비쳐 무디게 빛나는 도끼가 보였습니다. 료스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은데요. 남자는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이 시간 되면 곰이나 멧돼지 그것들이 나오거든. 그는 들고 있던 도끼날을 가볍게 땅에 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숲에 울렸습니다. 위험하니 새벽까지 우리 집에서 기다리거라. 오두막이 바로 저기 있다. 솔직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밤중에 도끼를 든 거한에게 묵어가라는 말을 순순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주변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아침까지라면 괜찮겠지.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따라오너라 하며 손전등을 켰고 우리는 그의 뒤를 쫓아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윽고 나무들 사이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흙지붕은 녹슬었고 벽에는 이끼가 꼈으며 수년간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무 벽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분명 사람이 사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입구 옆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안에서는 연기와 짐승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두막 안은 중앙에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옆에는 돌로 만든 벽난로가 불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도끼, 톱 그리고 사냥용 덕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도구는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고 날 부분에는 마른 붉고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료스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좀 무섭네. 남자는 우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잠깐 부엌에서 만들 게 있다. 그가 귀이 소리를 내며 문을 열자 6조 정도의 좁은 공간에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어.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올빼미 소리가 울렸습니다. 료스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숨 쉬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나무꾼일까? 저는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끼, 그 얼굴,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료스케가 제 팔을 톡톡 쳤습니다. 야, 잠깐 구경하러 가자. 뭐? 미쳤어. 그래도 궁금하잖아. 뭔가 착각일 수도 있고. 결국 저는 호기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 부엌덕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동시에 키 하는 금속을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엿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둔하게 빛나는 날 끝에는 마르지 않은 붉고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지? 남자는 낮고 축축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마 위에는 무언가의 고기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고 피 같은 액체가 바닥에 붉은 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날카롭게 갈린 도끼를 내려놓더니 이번에는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맨손으로 집어 무자비하게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꾸지. 그 소리가 우리의 고막을 직접 때리는 듯 울렸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둥글게 뭉쳐 손바닥 위에서 만두처럼 굴렸습니다. 이걸로 됐다. 이걸로.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료스케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얼굴은 새파랬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자. 우리는 소리 없이 복도를 돌아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삐걱대는 마루 소리에 남자가 돌아볼까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람 고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 그 붉고 검은 색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료스케의 눈에 다시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야, 한 번만 더 이 오두막 안을 살펴보자. 결국 저는 료스케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용히 오두막 안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부엌에서 꼬지익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의 중앙, 사슴 가죽과 작은 동물 가죽이 깔린 바닥에서 우리는 철 손잡이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료스케가 쭈그리고 앉아 가죽을 젖히자 나무판으로 막힌 문이 나타났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최근에 개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인가? 료스케의 눈에는 공포와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봐볼까?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금속의 감촉. 귀. 다음 순간 푹신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와 부패가 섞인 듯한 역겨울 정도로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자 그 빛이 비춰낸 것은 새빨갛게 물든 바닥이었습니다. 마른 피가 층을 이루고 곳곳에 검은 덩어리가 엉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이곳에서 해체되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료스케는 붉은 얼룩이 묻은 가죽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간신히 평정을 찾고 객실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어느새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고소하게 구워진 고기만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탄력이 있고 김 너머로 독특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사슴 고기요. 어느새 부엌에 있던 남자가 객실에 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접시를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산에서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냄새가 나지만 맛있을겨. 료스케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망칠 수도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고기만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 맛이 났습니다. 혀에 남는 따뜻한 금속 맛. 료스케도 말없이 한 입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삼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접시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료스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의 불꽃은 없었고 오직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초조함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슬 하산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기다려.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등을 찔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그의 행동.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에 산을 내려가면 위험하다베.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옷 아래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무거운 철소리. 무디게 빛나는 날. 도끼였습니다. 그는 도끼 날을 덮고 있던 가죽 커버를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끼 하는 소리. 묵어가라. 아직 밤은 길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라고 했자냐? 갑자기 남자의 목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고 그 순간 도끼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머리카락 몇 올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뛰어! 료스케. 우리는 외치는 것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대학에서 단련한 몸이 공포에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걷어타 쓰러뜨리고 테이블을 밀치며 출입구를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도끼가 나무 기둥에 퍽 하고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듯 비탈을 달렸습니다. 하! 이쪽이야. 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시야가 엉망이 되었지만 뒤에서는 그 남자의 발소리와 함께 오이 하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굴러가듯이 살기 위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세웠다. 그때 앞쪽 나무 사이로 인형이 보였습니다. 어이, 너희들 뭐하는 거야?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보니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무전기, 가슴에는 산악관리가 원장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습격당했어요. 도끼를 든 나무꾼 남자에게. 우리는 울먹이며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오두막, 이 산에는 없을 텐데. 네? 이 근처는 전부 우리 관할이야. 등산객도 못 들어오는 구역이고 나무꾼은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
료스케와 저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우리를 산기슭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얼굴, 목소리, 도끼 소리, 피냄새 그리고 지하로 이어지는 문까지. 관리인은 한동안 침묵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더니 깊게 숨을 내쉬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인식일지도 모르겠구먼. 인식?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인은 오래된 지도를 꺼내 포개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이 산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공통점은 모두 밤에 산에 들어갔다는 것뿐이었지. 그중 한 사람, 희지이라는 사냥꾼이 있었어. 그 사람은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모습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고 해. 며칠 후 겨우 진정했을 때 그는 산속에서 나무꾼을 만났다고 말했어. 그 나무꾼에게 밤은 위험하니 오두막에서 쉬어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식사까지 대접받았다고 했지. 하지만 그 오두막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가득했다고 해.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한 그 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무꾼, 오두막, 고기, 지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일치했습니다. 관리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오두막을 수색했는데 그곳은 마치 지옥 같았대. 바닥도 벽도 피투성이 피 묻은 도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더 지하를 조사한 수사관은 그 나무꾼이라는 놈이 사람을 죽이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지. 인간을. 방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유품이 그 오두막 안에서 수없이 발견되었다고 해. 지갑, 시계, 심지어 아이의 것까지. 관리인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전쟁 중 공습으로 이 산이 불타면서 오두막도 재가 되어버렸어. 당시 경찰서까지 타버렸지. 그래서 지금은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료스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나무꾼이... 그 순간 저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땅에 구토했습니다. 토하는 동안 그 묘하게 부드러운 고기의 감촉이 혀 안쪽에 되살아났습니다. 코 안에는 그 쇠 같은 냄새가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료스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인은 물을 건네며 진정시켜주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희지이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말년에는 자주 그 사건을 입에 담았다고 해. 그 나무꾼은 아직도 사람을 계속 죽인다. 잡히지 말라고 되풀이했었대. 너희들 2번 다시 이 산에 오지 마라. 그리고 관리인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는 메스꺼움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공포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료스케와 저는 그날 이후로 고기를 제대로 입에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료스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은둔하게 되었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웃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과 상담으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밤길에 여전히 움찔거리고 문득 그 붉은 바닥과 도끼 소리가 플래시백되지만 예전보다는 차분해진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담력시험 같은 바보 같은 흉내를 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산에도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위가 조여옵니다.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밤 웃으며 먹었던 그 맛이 무엇이었는지를. 만약 지금도 그 산에 그 나무꾼이 나타난다면 아무도 희생되지 않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다시는 그날의 우리처럼 담력시험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